부담구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 관리구역은 최근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대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십시오. 우선 1번입니다. 특광시구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1, 2 천천히 보십니다. 그리고 3, 4 묶어 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도 추천 놓으시고 전전년도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에 호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2017년도 건물 건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게 100건이고 100건 허가 받았는데 2018년도에는 120건 또는 130건의 개발행위 허가 받은 상황이라면 2019년도에는 저 호평동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20% 이상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관련되어서는 전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 추천했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2018년도에 남양주 전체 인구 증가율이 3%였는데 호평동의 인구 증가율이 만약 25%라고 하면 그 차이는 20% 이상 벌어진 것으로서 저 호평동을 2019년도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3, 4와 관련되어 20% 이상이나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법에 따라 과거 연기군이라 불리던 곳이 세종시로 개발하게 되면 행위 제한은 강화된다, 완화됩니다. 그런 때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2번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전국에 공원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 공원이 해제되면서 만약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변호사님도 한 10년 전에 땅을 구입하셨거든요. 10년 전에 40억 투자해서 지금 400억 정도였다면 그 투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대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거는 더 잘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하시게 되면 땅이 좀 큰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문입니다. 개발행위에 집중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시군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5%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인구 증가율이 10%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면 다만 이러한 곳에 각종 개발 행위가 집중되었다고 특광시군이 인정하게 되면 그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저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 보게 되면 저 20%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추천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 날 때 보시면 됩니다. 10만 추천 오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 절차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는데 두 번째 줄에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있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한다. 그런 취지 지금 넣으면 바로 틀린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오직 무엇만? 기반시설만.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다양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4번 보시게 되면 학교 중에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설치하게 되는데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호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1년 동그래 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통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2017년도와 2018년도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2019년도에 지정되었는데 현재 개발 행위가 예상되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늘어났다? 이미 늘어났습니다. 예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천천히 만들어주면 된다.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기반시설의 수요가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1년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 추천 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몇 개이다? 5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와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과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필수적 내용은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5개 내용을 반영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은 어딜 때만? 계획관리지역. 해당 용도지구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에 필요한 곳이라면 비도시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도시지역 안에 이미 용도지구가 지정된 때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좀 애매하고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개발 용도로 바뀌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못 되지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신속하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때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니은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건축 행위는 연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증축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모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60평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60평대 아파트 방문하면 그 아파트 안에 탁구장도 있던데요. 숨바꼭질하기 딱 좋은.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익 챙기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 건축 연면적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부담 구역 안에 연면적 15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50제곱미터 증축하게 되면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또 50제곱미터 증축하게 되면 200초과는 5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300제곱미터를 신축하게 되었다면 기존에 50까지는 돈 냈죠. 250까지는 돈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는 50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었을 때 200제곱미터 초과는 부분에 대해 설치 비용 부담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단서와 관련되어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이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200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비용 산정 등과 관련되어 기억에 대해서는 제키시고, 니은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보십니다. 여기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27회 때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유발 개수와 관련되어 첫 번째 단독택과 공택은 유발 개수가 0.7로서 같습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1.3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은 1.6입니다. 이것 외우면 안 된다. 외우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으로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또는 교육 관련 시설들, 그런 다양한 사용량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독택은 규모 작은 주거 용도인 건물인 반면 공동택은 아파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규모 큰 건물이 됩니다. 분명 이 공동택인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수도 사용량이 월등히 많지만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은 단독택이건 공동택이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크기에 따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지 마시고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학원 밑에 있는 또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김밥 천국입니다. 반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 등으로서 술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김밥 천국 가서 밥을 먹게 되면 전기 수도 사용량 2시간에 걸쳐 밥 먹는다? 가능하죠. 가능할 것입니다. 2시간에 걸쳐 술 먹는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쪽이 전기 수도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서 유발 계수를 하나하나 외웠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그분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래 살기 위해 욕먹으려고 그런 문제 내신 거고요. 우리는 결국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사용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유발 계수가 서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학교와 병원의 유발 계수를 시험에 물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학교 이용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전기 사용하게 하죠. 그런데 이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은 전기 사용량이 필요할 겁니다. 어디가 유발계수 높다? 병원이.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학교와 병원의 기반설 유발계수가 같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디가 높다? 그래서 내가 특정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전기 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것 차이만 구분해 주신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외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2.1이죠. 위락시설은 2.1이죠. 나는 나이트클럽 가서 30분 놀고 나온 적이 있다? 길게 놀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발계수와 관련되어서는 그런 전기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서 산정되었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으시면 대충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찍는 걸 실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특광시구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부가 주놓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것 공무원 편의 규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부동산 거래했을 때 거래와 관련된 양도세를 체납해서 38기동팀이 세금 강제 추징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왜 38기동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헌법 38조에는 납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38기동팀만 기억하십니다. 그냥 헌법 조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만약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세금 내야만 양도세 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했다고 하면 38기동팀에서 세금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천천히 세금 내다 보니 안 내는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와 관련되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얼마 내야 되는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 건축 허가 받고 해당 담당 공무원이 가끔 출장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잠깐 놔둘 수 있거든요. 한 달 뒤건 2달 뒤건 자기가 적절한 시기에 얼마 내라고 통지하면 공무원 편리하다? 힘들다? 제발 편리하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돈 내라고 통지받은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납부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기 전입니다. 통상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사용 승인 받게 되면
그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시군구. 경기도에서 만든다? 시군구에서 만든다. 시군구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을 발급받아 나대지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승인 신청 시에 돈을 내게 한다면 사용승인 받아야만 등기 작성하고 소유권 넘길 수 있는데 돈 안 낼 사람 있다 없다? 재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돈 내라고 하면 돈 100% 냅니다. 대신 사용승인 받고 돈 내라고 하면 돈 안 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공무원은 편리하다, 힘들다? 아주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38 기동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시에 반드시 양도세를 내게 법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38 기동팀은 해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방금 보신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다? 공무원 위한 규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지하게 되고요. 돈을 내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사용 승인 전까지 돈 내야 되죠. 정확하게 그 취지만 파악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위험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 속에 예외적으로 물납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금 납부 원칙으로 하고 물납 인정하는 것은 세법에서 보셨던 내용들인데 공법의 유일한 규정이 여기입니다. 얘 빼고는 항상 보증서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잠깐 보십니다. 특광시구는 기반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니은 기반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회계는 2020년도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미리 계획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일반 회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2020년도에 예산 다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화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민에 대한 각종 정책 집행과 관련된 예산 조달이 있다고 하면 미리 계획했겠습니까? 계획 못했겠습니까? 계획 못했을 겁니다. 그때 편성하는 돈을 특별 회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되면 모든 건축물에 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때에만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누가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물을 건축하는지 미리 안다 모른다? 잘 모릅니다. 심지어 그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3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예상 못한다. 예상 못하기 때문에 특별 회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징수한 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용해야 되지 딴 동네에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반설치 비용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저는 한 것 같은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계획법만큼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별로 보람은 없지만 하여튼 내가 국토계획법에 관한 문제 12문제 나왔는데 10문제 못 맞췄다고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3, 4월에 기본서를 보든지 1, 2월에 기본서 한번 돌려보시든지 11, 12에 기본서 동영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든지 어떻게든 국토계획법은 몇 개까지 맞춰야 된다? 10개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지정할 곳은 개발인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얼마? 20%. 20%는 못 미치지만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고시라고 하면 특광시고는 기반설 부담고의로 지정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20%라 말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지만 저 20%의 말 없이 개발행위 집중되었다 이 말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자는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달리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기반설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학은 빠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특이하게 개발 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이 6개월 만에 먼저 나올 수도 있죠.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얘를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원래 나라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지만 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반설 설치 비용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추가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유발 개수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은 단독택과 공택의 유발 개수는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종과 2종에 있어서 전기 사용량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설이 기반설 유발 개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되면 그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돈 내는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미리 납부할 것. 그리고 이렇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은 어디만 사용한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만 사용한다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거기까지 해놓으신다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가 일반적인데 여기만큼은 10만 제곱미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4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근데 하나 여쭙게 게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다고 의견이 있으시면 그다음 꼭 내기를 해주십시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보자, 대충 보자. 자주 보자. 근데 우리 어제 민법 그리고 공법 한 주에 한 4시간씩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4시간 공부했을 때 진짜 공부할 때는 아마 8시간 이상 걸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준비하게 된다고 하면 한 8시간, 4시간 수업이면 8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고 강의하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얘를 복습하게 되면 한번 공부할 때는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내 걸 만들어 놨다고 하면 복습할 때는 저 4시간짜리라면 40분이 걸려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많이 걸리지만 복습할 때는 4시간짜리라면 1시간에 10분 정도에 끊어야 됩니다. 대신 이렇게 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다독해야 되고 특히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어제 민법 들었다고 하면 저 민법을 한 몇 시간에 걸쳐 복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공법 들었다면 공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법 공부하기 전에 어제 공부하셨던 민법 공부 4시간짜리를 몇 분에 끝낸다?
40분 끝내려고 하면 그 진도 나가는 것 정독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겨야 되겠습니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서 그때 수업 시간 중에 강조했던 것 넘기면서 기억나는지 그걸 매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40분 걸리는데 아마 토요일 날 어제 진도 나왔던 민법 또 넘기면 아마 20분이면 되실걸요. 그리고 그 20분 사이에 중요하다 했던 것 또는 특이한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표시했던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지. 그리고 계속 내가 시험 보다가 틀린 것이 있다면 그 요약집이든 뭐 우리 원장님께서 만드는 것 아주 멋진 거 있으시던데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것까지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가 능력이 되면 만들 생각인데 그 멋진 파트에서 내가 모의고사나 매일 시험 봤던 부분 중에 틀린 게 있다면 그걸 표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회 문제, 몇 번 문제 틀렸다고. 그런 표기가 3군데 이상 등장하게 되는 그런 테마 있다고 하면 그 테마는 내가 항상 약하신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꼭 챙겨야 될 핵심적인 용어, 핵심적인 숫자, 표현 무엇인지 그걸 20분 사이에 매일 보는 겁니다. 아마 한번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하면 한번 이렇게 해놓으신다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야 되죠. 그래서 학원도 놀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그렇게 매번 민법에 대해 얼마씩 본다? 20분씩. 이번 주 진도 나가는 것 20분이면 봅니다. 한 번 공부할 때 시간 많이 걸리시지만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매일 하는 게 뭐다? 다독이고 그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인 허가제한까지 끝나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일단 다 끝나는데 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저 12문제 나올 수 있는 주요 테마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목차보고 전화하시지만 내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 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쳐놨던 거나 표시된 게 이런 게 있지라는 거 하는 것을 눈에 익혀놓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실 거죠? 아니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안 하고 6월 첫날부터는 하실 거죠? 하여튼 민법하고 학개론만큼은 수업 끝나면 그 시간 진도 나는 건 아무리 시간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근데 공부하다 죽은 사람 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개론만큼은 아무리 시간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보시고 그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할 때는 걔를 본다 안 본다? 매일 본다 안 본다? 매일 보십시오 제발. 40분에서 아마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볼 때는 아마 2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걸 매일 하시면 학개론 민법을 매일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6월 한 달 또는 7월 달까지 가시게 되면 그때 모의고사 봤던 점수가 좀 탄탄해질 겁니다. 이제는 공부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로 시작하셔가지고 어제 민법 나갔던 건 분명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리하셨을 겁니다. 민법하고 학개론마저 복습 안 하면 뭘 공부하십니까? 그걸 반드시 매일 20분, 30분이라도 계속 봐주시는 게 내 실력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되시고 나면 이제 공법도 공부할 마음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49페이지에 개발행 허가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하고 시의사 시장군수의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1회 3년 이내 1회 3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심의 없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회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1회부터 연장까지 가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최초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차 거쳐야 되지만 기간 연장 시에는 심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초 개발행 허가 제한하는 때는 그 제한 기간은 3년인데 연장하게 되면 1회 2년 연장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파트 빼고 공법과 관련된 연장은 1회 1년입니다. 연장하게 되면 1회 1년 연장하는 것이지 2년 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 그냥 보십니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소목이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층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산리라고 하는 이야기 듣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청산리는 국어 시간에는 벽계수이고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는 개발해야 된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수목 각각 추천하시면 그게 녹계수가 되고, 이러한 곳은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들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청산가리를 들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아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면 땅값 비싸다, 싸다. 아, 계획관리지역인데 아파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새들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개발 못하고 있으면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으십니다. 하여튼 녹계수만이라도 기억해 주십니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과 경관, 환경 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최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3년 동안만 제한합니다.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3, 4, 5 묶어놓습니다. 3, 4, 5 묶어놓습니다. 우리 기지개란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5번을 보십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계획 수립해야 되죠. 몇 년 안에? 1년.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도 계획 수립해야 되죠. 몇 년? 3년.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 수립 중이죠.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종전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나 왕속지구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인 동시에 농림지역입니다. 그곳에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적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라고 하면 계획 수립될 때까지 함부로 집을 짓지 못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그 협의 기간과 심의 기간이 계획 수립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몇 년?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1년에는 협의, 심의 기간은 포함된다, 빠집니다. 그래서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기지개에 해당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이다? 5년. 녹계수에 해당되면 제한 기간 최대 몇 년이다? 3년. 그걸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함께 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살펴주셔야 되는데 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제한하는 장소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는 항상 대상과 절차였죠. 그래서 청산리 하면 뭐가 나야 됩니까? 이러한 곳은 개발 용도의 땅이다, 비개발 용지이다. 비개발.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리 기환경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항상 했던 게 기환경인데 그래서 환경, 경관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개발 용지이다, 보존 용지이다. 보존 용지입니다. 그리고 기, 지, 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을 투입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분명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때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 투입해야 되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투입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는 자는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만약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면 특광시군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있다 없다? 관할 관청이 아닙니다. 방금 기반설 부담구역 보셨는데 누구가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 허가권자이고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누가 설치계획 수립한다?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국도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였죠. 이들이 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이들이 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큼은 허가권자가 관할 관청이 아닌 전부.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바디라 할 수 있죠. 예, 영어 발음이 별로입니다. 저보다 잘 하시니까 모든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하고 그 기간 연장하는 때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산권 행사의 큰 행정상 규제이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원의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면 연장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만들지 못하는 동네였다. 만들지 못하는 동네였고 연장하게 되면 또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죠.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가 갑자기 못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권리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연장하는 데는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래 3년 범위 내 지정할 수 있고 우리 기지개는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5년. 녹개소에 해당되면 3년. 그러면 이 녹개소에 해당되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딱 3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3년 기간을 제한했는데 1년 만에 홍수가 발생해서 보존할 만한 수목이나 조수류가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건 땡큐입니다. 그러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 즉시 해제해야 된다.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공포상 규제를 계속 가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3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도중에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법상 규제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달성할 목적이라 하지만 그 규제 방식은 최대 한도의 규제를 간다, 최소 한도를 한다.
최소 한도로. 그래서 요즘 광주 이야기 가지고 항상 나만 가지고 왜 그래 하시는 전두환 대통령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진짜 너무 과잉 진압한 거 아닌가요? 예, 그냥 너무 저거 하긴 데모할 때 보면 아닙니다. 체류탄 쏘는 것도 좀 과잉 규제 아니. 과잉 진압, 체류탄 쏘면서 데모 진압하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너무 과한 것은 안 된다. 그런 원칙으로 필요 최소한도 원칙에 따라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면 기간 만료 시까지 제한한다. 즉시 해제한다. 즉시 해제한다. 그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다는 뜻이면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얘는 쉴 때 되셨는데 쉬었다 하시는 쪽으로